청어 산업을 장악하면서 그들이 유통 독점화를 이룹니다. 항상 유통의 독점은 이건 유대인들의 특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사업을 하나 창안하거나 주도하게 되면 그들은 그거를 꼭 독점화합니다. 자, 다음에 어떻게 유대인들이 암스테르담에서 정착해서 그 중상주의를 발전시켰는지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5세기에 해류가 바뀌어서 발트해에서 잡히던 청어가 북해에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청어잡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당시 네덜란드 선원이었던 빌렘 벨켄소에 의해서 이 양반이 작은 칼 하나를 개발을 해가지고 선상에서 청어의 내장을 제거해서 간수통에 집어넣어서 저장하는 방법을 개발을 합니다. 그 통에 네덜란드 배들은 급히 회항을 해서 청어를 소금에 절이지 않아도 배 위에서 기본적인 작업을 꺼내서 청어를 저장하는 방법을 습득을 통해 나름대로 만선을 하고 배를 가지고 항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저장 방법이라는 게 간수를 사용했는데 간수라는 건 바닷물을 한 85% 증발시키면은 비교적 짠물이 되는데 그 짠물을 이제 간수 혹은 함수라 부르는데 그 함수에다가 청어를 내장을 제거하고 담궜다가 내륙으로 가져 들어와서 소금에 다시 한번 절이면 그 청어를 1년 이상 유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선상에서 이런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청어잡이에 특화된 보급선이 개발이 됩니다. 즉 갑판의 넓이가 넓고 좀 둥그스러운 라운드십이 개발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회항할 필요도 없지 보급선이 나와서 보급선이 소금을 가져오고 그렇게 통에다 담근 청어들을 가져 들어가는 이러한 작업은 보급선이 해줌으로써 청어잡이배는 몇 달간이라도 바다 위에서 계속 조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청어떼를 쫓아서 잉글랜드까지 북상을 하면서 잉글랜드 해안에서도 청어잡이를 하게 되고 그 통해 잉글랜드와 네덜란드는 이제 전쟁까지 치르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네덜란드 어민들이 청어잡이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청어가 굉장히 잘 팔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당시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소금에 절인 청어가 불티나게 팔렸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은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기독교 국가에서는 1년에 거의 4분의 1이 금식기간입니다. 금식기간에는 육류를 먹지 못해요. 근데 다행히 생선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임 청어가 이제는 공급보다 수요가 넘쳐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보니까 네덜란드 어민들이 청어를 소금에 절일 때 받는 그 소금이 독일 북부의 한자 상인들한테 압력을 받아서 당시에 청어를 절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살던 스페인에서는 천일염을 만들어서 대구를 절였던 이러한 해안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자랐던 유대인들은 당장 스페인에서 천일염을 수입을 해서 그 천일염을 가지고 한자 상인들이 공급했던 암염을 기장해서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천일염은 암염에 비해서 값이 쌉니다. 암염은 지하 깊숙이 있는 소금을 생산한 거기 때문에 생산비가 천일염에 비해서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쌀 수뿐이 없어요. 반면에 품질은 천일염이 암염보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싸고 품질 좋겠다. 당연히 암염을 몰아내고 천일염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한자 상인들은 당시 유대 상인들이 건네주는 환엄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직 환엄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현찰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통상권에서 도태될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유대인들은 천일염을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라 이거를 다시 한번 정제를 합니다. 즉 천일염을 다시 한번 끓여서 맑고 고운 소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품질도 높일 뿐만 아니라 맛도 좋게 만들어서 당시 16세기 중엽에 대서양연안에 소금 정제소만 400개 정도 있었고 이들이 생산하는 소금이 4만 톤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일염이 바닷가에서 쉽게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천일염을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천일염은 갯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한 강우량,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일조량이 맞아야 됩니다. 소금을 말려줄 수 있는 태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휩쓸어 갈 수 있는 적당한 바람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네 박자가 맞는 이런 기후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천일염을 제조한다는 거는 복받은 나라 아니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그 복받은 나라에 속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서해 갯벌이 있기 때문에 천일염을 쉽게 만들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은 천일염을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천일염을 그렇게 손쉽게 만들기 힘듭니다. 우선 갯벌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계 5대 갯벌이 있는데 그중 3개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중세나 근대 시대에는 역사에 등장하지도 않았고 유라시아에 2개 있는데 하나가 우리 서해안이고 하나가 바로 네덜란드 바다 앞에 있는 북해 연안 갯벌이 그 나머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갯벌이 많은 나라는 이렇게 2지역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도 생각보다는 천일염이 귀합니다. 현대에도 천일염과 암염의 생산 비중은 한 3대 7 정도로 돼서 세계 소금의 70%는 아직까지도 암염이에요. 천일염은 그 반도 안 되는 한 30%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 상인들이 소금 상권을 장악하면서 이때 한자 상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소금 상권을 장악했다는 의미는 청어 산업을 장악했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청어값이 비싼 게 아니라 절임 청어의 대부분의 생산 원가는 소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장악한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청어 산업을 장악하면서 그들이 유통 독점화를 이룹니다. 항상 유통의 독점은 이건 유대인들의 특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사업을 하나 창안하거나 주도하게 되면 그들은 그거를 꼭 독점화합니다. 그리고 청어 산업을 독점화하면서 분업화, 표준화를 도입해가지고 그들이 설립한 협회에서 모든 걸 관리해서 절임 청어의 균질한 품질을 보장해서 이 이후로 절임 청어는 더 많이 유럽 대륙에 공급되기 시작했고 그 수요 또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청어를 잡을 고기잡이 배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잡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소를 세우고 당시 네덜란드에는 소금기가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 나무가 많지 않았어요. 배 만들 나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 만들 목재를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곡물의 생산지로 거기서 곡물과 목재를 가져오는 게 네덜란드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목재와 곡물을 수입하러 갈 때 빈배로 가긴 뭐하니까 거기다 뭐가 됐든 그들이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을 싸게 싣고 가서 스칸디나비아에 팔고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에서 목재와 곡물을 수입하고 이걸 다시 유럽 다른 나라에다가 되파는 중개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상선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500톤 내지 심지어는 2000톤에 달할 정도로 대형 상선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유대인의 조선소에서는 대형 화물선을 대량 건조하면서 그들이 선박을 제조하는 그러한 표준화와 분업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게 플루투선이라고 있는데 이 플루투선은 3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당시 스칸디나비아의 통행세는 상품에다 개별로 관세를 매긴 게 아니고 대충 그 배의 갑판 넓이를 보고 갑판에 비례해서 통행세를 매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갑판에서 대포들을 다 떼내고 갑판은 좁게 만들고 상품 싣는 선복을 크게 만들어서 좀 배불뚝이 배의 기형스러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플루투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덜란드 앞바다가 갯벌이기 때문에 갯벌에서는 밑바닥이 뾰족한 유선형 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가면 갯벌의 배가 쓰러지기 때문에 갯벌의 배는 비교적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평저선의 장점은 비록 바다에서는 유선형인 첨저선에 비해서 속도가 늦지만 대신 건조비가 굉장히 싸게 듭니다. 왜냐하면 밑바닥이 뾰족한 유선형 배는 우선 그 배를 만들 도크, 예전에는 그 용골을 먼저 만들고 그 용골 속에서 뾰족한 밑바닥인 선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건조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배의 크기를 함부로 늘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평저선은 그냥 땅 위에서 배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배 만드는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배를 싸게 크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의 배가 경쟁국에 비해서 반값 이하로 건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이때 처음으로 복합 도르래를 대형 돛에 달기 시작하면서 돛을 관리하는 선원의 인력을 3분의 1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배는 항해를 할 적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돛을 급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선원이 비교적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복합도르래를 단 플루트선에는 경쟁국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의 선원만 있어도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소로, 즉 통행세 적게 내고 건조비용 저렴하고 복합도르래로 선원 인력을 3분의 1만 쓰고 하면서 유대인의 상선은 경쟁국에 비해서 가격이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싸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럽 상선의 화물들을 네덜란드의 플루트선이 거의 싹쓸이를 하다시피 합니다. 자, 이 그림이 그 당시의 플루트선의 그림이에요. 위에 보면은 갑판은 좁고 선복이 배불뚝이 모양으로 되어 있고 밑이 비교적 평평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를 땅 위에서 이렇게 직접 건조를 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대량의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면서 네덜란드가 유럽의 해운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네덜란드가 그들이 초고잡이 어선을 한 2,000척 갖고 있었는데 화물선도 그에 못지않는 한 1,800척 정도를 보유함으로써 유럽 화물선의 3분의 2를 네덜란드가 보유하는 해운 강국으로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운 강국으로 크다 보니까 암스테르담에 유럽 각 지역의 물건들이 몰려들면서 암스테르담이 물류 중심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류 중심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뒤따라오는 게 즉 중개무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암스테르담에 모였다가 다시 암스테르담에서 제3지역으로 분산되어 나가는 이러한 중개무역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무역이 발전하면 무역을 지원하는 어떤 산업들이 발전을 할까요? 당연히 무역을 지원하는 금융업하고 보험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암스테르담이 1590년만 해도 4만 명에 불과하던 암스테르담이 그 후 100년 사이에 23만 명으로 대도시로 급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 인구의 11%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암스테르담 항구 운하 주변에 있는 각 집에는 그 꼭대기층을 보면 이렇게 도르래가 다 달려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즉 배가 들어오면 물건을 받아서 이 도르래로 올려가지고 이 각 창고에 물건을 이렇게 적재해 두는 이런 창고의 역할을 했던 집들이 오늘날의 그 암스테르담의 이런 주택들입니다. 자, 그로부터 이러한 화물선이나 상선의 발달은 이제는 먼 거리 교육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당시 네덜란드의 상선들이 중국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갖고 들어가면은 떼돈을 벌 수 있는 고급 수출품들이 있었어요. 그 수출품들이 하나는 비단이고, 그 다음은 도자기고, 그 다음에는 중국 차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면 갖다 들어오는데 한 2년 걸리지만 이 산업들은 큰 이윤을 볼 수 있는 상품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항해에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1회차 항해를 할 때마다 그들이 자본금을 모아서 항해를 하고 항해에 성공해서 들어오면 그 남는 이윤을 가지고 분배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런 중국과 거래하는 상선 회사가 한 14개 정도로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 붙어가지고 오히려 현지에서는 가격을 올려서 사고 들어와서는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되는 이러한
형국에 치닫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 14개 향전회사를 하나로 통폐합을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160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에서예요. 그런데 중국하고 교육을 하는데 자본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한두 사람의 상인의 자본력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최초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유대인들이 생각해내서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주식회사가 됩니다. 즉 주식을 공모해서 그들이 자본금을 마련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이제 출범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중국하고 항해를 하는데 한 2년 이상 긴 세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주식을 갖고 서로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거래소를 1608년에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중앙은행의 모태인 암스테르담 은행을 설립을 하는데, 그 설립한 이유는 당시 유럽 전역에 물건이 모이다 보니까 유럽 전역의 주화들이 네덜란드에서 통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주화의 숫자 자체가 1000개가 넘고 게다가 위조 주화까지 통용된 통에 자기들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은행을 만들어서 통화 통일을 이뤄냅니다. 그때 길더화가 생겨서 이게 근대 최초의 기축통화가 됩니다. 이렇게 청어로부터 최초의 주식회사, 최초의 주식거래소, 최초의 중앙은행의 모태, 즉 자본주의의 씨앗이 잉태되는데 50년도 안 걸렸어요.